6세기 신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번에 우리 저 지증왕을 봤죠? 지증왕 하면 어떤 기억이 좀 있어요? 그냥 큰 사람이었죠, 큰 사람. 네. 자, 저 1척 5촌, 그러니까 36cm. 네.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이 큰 사람이었는데, 이 지증왕에 대한 기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지증왕 관련된 기록은 즉위기사 이후에 순장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자, 여기서 순장이 뭘까요? 네, 맞아요.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평소에 왕이나 귀족을 모시던 사람들, 따르던 사람들을 네, 죽여서 같이 묻는 거예요. 생매장하지 않죠. 그 가야 왕릉을 발굴해 봤는데 순장한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유골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뼈가 유골이 순장한 아이들 뼈가 나왔어요. 왕 옆에서. 근데 그게 고이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어. 생매장을 쓰면 어떻게 했을까요? 발버둥 친다거나 막 이렇게 저항한 흔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죽여서 묻었을 것이다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추론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순장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 세상에서는. 그죠? 죽은 사람 따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지증왕 때 이제 순장이 금지되는데 이 기사를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어요. 6세기 신라 왕릉들을 발굴해 보면 더 이상 사람의 뼈, 순장한 뼈 같은 것들이 안 나오고 대신에 뭐가 나올까요? 대신에 토우가 나와요. 이 토우가 뭘까요? 흙으로 만든 인형이에요. 사람 죽었는데 사람을 따라서 죽여가지고 묻는 이거는 정말 옛날 옛적에 미신이나 과학이 발달 안 하던 시절의 이야기고 요 시기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흙으로 인형을 빚어가지고 대신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라의 여러 토우들, 그 다음 시간에 시간 되면 토우 한번 거들 볼 텐데 사실 이 토우도 좀 19금이라 가지고 이게 신라인들이 좀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좀 개방적이어서 그 예, 인체 이런 걸 좀 다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골라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볼게요. 자, 그리고 지정학 때 또 기사. 이제 소의 힘을 빌어가지고 농사를 하는 뭐가 보급됐다? 우경이 보급됐다. 그렇죠. 자, 이 우경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 얘기 저번에 잠깐 했어요. 이, 그, 흙이 영양분이나 에너지를 많이 먹으면 흙은 보통 어디 있다 그랬죠? 깊숙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지상에 나와 있는 흙들은 이 바람에 쓸리거나 여러 가지 물에 쓸려가거나 해가지고 영양분이 좀 많이 빠져나가 있는 영양분이 좀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분 많은 아래 깊이 있는 땅이랑 그 위에 영양가 없는 땅이랑 골고루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네, 갈아서 섞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걸 이제 간다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사람이 삽으로 파내는 거랑 그 힘센 소가 뒤에서 그 쟁기 끌면서 퍼 엎는 거랑 상대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신라에서 6세기 초반에 우경이 보급됐다는 기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한다. 당연히 이 이전부터 우경은 실시가 됐을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했다라는 기록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처음이에요. 6세기 초반 어느 왕 때? 지증왕 때. 자, 그리고 덕업, 일신, 망라, 사방. 덕업, 덕 있는 일, 좋은 일을 일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망라라고 하는 거는 빛이나 어떤 뭐 은혜나 이런 것들이 사방에 떨치는 거를 망라라고 한다 그랬죠? 등대 빛이 막 사방에 이렇게 뻗쳐나가는 걸 망라라고 해요. 망라한다. 사방에 망라한다. 자, 여기서 신과 라를 따가지고 나라 이름을 뭐로 딱 정하게 된다? 신라로 확정하게 된다. 이전까지 사라, 사로, 서라벌, 계림 여러 표현으로 이제 신라를 부르다가 요때 고정이 딱 된 거예요. 임금을 이때부터
왕이라고 부르기는. 자, 기억해 보세요. 박, 혁거세, 뭐였어요? 거서가 아니었죠. 남해, 차차웅, 유리, 탈해, 이사금, 뇌물, 말이,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지증, 왕. 네. 자, 지증왕과 그 부인, 연제 부인. 네. 지증왕은 큰 사람이었고, 연제 부인은 똥이 아주 거대한 사람이었죠. 걔가 그 똥을 양쪽에서 물어 뜯어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 했었죠. 그죠? 똥의 임자를 찾아봤더니, 자, 이 연제 부인 박 씨가 있었고, 결국 이 연제 부인 박 씨를 지증왕의 배필로 삼았죠. 네. 자, 그리고 지증왕 때부터 활약해서 뒤에 버풍왕, 진흥왕 3대 동안 이 신라 왕들을 섬기면서 신라의 영토를 크게 떨친 신라의 명장 이사부가 있습니다. 자, 신라의 명장 누구라고요? 이사부. 이사부가 지증 그렇죠. 어딜 정복을 했어요? 대마도 말고 우산국을 정벌 하죠. 이 우산국은 지금의 어디? 울릉도예요. 자, 어떻게 정벌했는지 혹시 맞아요. 그 울릉도 사람들이 이게 싸나웠죠. 세금도 안 내고 포악해가지고 지증왕이 골머리를 앓다가 이사부를 보내요. 자, 울릉도 그 백길 따라 200리 그 멀리 가죠. 자, 배 타고 가는데 신라 군인들이 그대로 내리면은 울릉도 사람들이랑 충돌이 있어서 피해가 클 거 아니에요. 겁을 주죠. 그 배 안에 나무로 만든 사자들을 잔뜩 실어 갔잖아요. 그래서 너희 만약 항복 안 하면 이 사자를 풀어버릴 거다라고 이제 겁을 주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울릉도 사람들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신라의 세금도 내게 되고 울릉도는 신라의 영역으로 기능하게 된다. 네. 자, 지증왕이 이제 죽어요. 근데 이전까지 왕들 보면은 소지마립관, 자비마립관, 눌지마립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뇌물마립관. 이 사람들 이름이 뭘까요? 이 왕호가 이름이에요. 김소지, 김자비, 김눌지예요. 네. 이름을 왕명으로 삼은 거죠. 그죠? 자, 지증왕도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지대로, 지철로, 지도로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대로라면 이전 대로라면 지대로왕 특이하죠. 지철로왕, 지도로왕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요때부터 임금이 죽은 다음에 이 신하들이 임금을 평가해가지고 칭호를 올려요. 자, 그렇게 해서 임금이 죽은 다음에 임금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올린 칭호, 시호라는 게 쓰이게 돼요. 자, 여기서 쓰인 지증이라는 표현은 그 김지대로를 죽은 김지대로를 신하들이 평가한 시호란 말이에요. 너 이순신 장군 우리 저 임진왜란 영웅이죠? 그죠? 충성스러운 무공을 세웠다 해가지고 뭐라고 불려요? 충무공이죠. 이 충무공도 이순신 장군 살아생전에 사람들이 불렀던 게 아니고 돌아가신 다음에 충무공이라고 시호를 붙여준 거예요. 왕실에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최초로 신라에서 시호를 써서 왕명을 정해진 사람이 지증 왕이다. 그 동양에서는 사람 이름을 막 부르는 거를 되게 꺼리는 풍속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하나 요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희 그 지금 뭐 지안이, 뭐 병은이, 뭐 창경이, 수연 이렇게 이름을 선생님이 부르죠. 선생님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니까 너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이름을 좀 이렇게 불러주죠. 그것도 선생님이 좀 너무 딱딱하게 야 박창경, 김수현, 김지한 이렇게 좀 세게 이렇게 콕콕 쏟으시는 얘기는 안 하죠. 그쵸? 아무튼 너희들 이 이름을 좀 이렇게 불러주는데 자 봐요. 선생님 이름 허준인데 너희가 선생님한테 뭐 야라고는 못해도 허준 허준 그러진 않죠. 대놓고 뒤에서는 깔 수 있죠. 근데 앞에서는 그렇게 까진 않죠. 적어도 그 매너나 그게 있잖아요, 기본이.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동양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조금 공손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이름을 막 불러줘도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죠. 그래서 어렸을 때 쓰던 그 부모님이 정해주신 이름, 이걸 휘라고 하는데 명이라고도 하고요. 이거 말고 20살이 되면 성인이 돼서 부를 수 있는 점잖은 이름을 하나 더 지어줘요. 이거를 자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자. 그래, 자. 네. 제갈량 하면은 량이 제갈씨고 량이 이름이에요. 그런데 제갈량 제갈량 부르는 거는 제갈량의 라이벌이나 적들이 제갈량을 낮춰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유비라든지 제갈량을 아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부르죠. 공명이라고 부르죠. 공명. 이게 제갈량이 20살이 돼서 그 붙여진 새로 지은 점잖은 이름인 거예요. 이게 자라고. 네. 자, 이렇게 이름을 직접 부르는 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고, 실제로 고려든 조선이든 앞으로 등장하는데, 어, 임금의 그 이름을 이제 삼국사기 기록이나 고려사 기록이나 조선왕조 실록이나 기록에서 임금 한자가 적힌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 이름이 이도예요. 그러면은 그 이도에 해당하는 도의 한자가 있겠죠. 그럼 그 도라는 한자를 그 세종실록에 쓸까요, 안 쓸까요? 키에서 다른 한자를 써요. 어. 뜻이 비슷한 한자로 다른 한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피휘라고 불러요. 이름을 피한다. 어. 그러니까 왕들의 이름은 쉬운 한자를 써야겠 할까요? 보통 어려운 한자로 만들까요? 어려운 한자를 사람들이 잘 안 쓰는 한자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은. 네. 근데 신라는 이게 다 중국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중국 전통인데 유교 전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라는 가장 그 변방에 위치해서 중국 문화랑 좀 거리가 멀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6세기까지 임금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이렇게 소지마립관, 기리미사금 이런 식으로 임금을 막 부른 거예요. 그것도 왕이라는 좀 세련된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세련된 표현으로 안 부르고 이사금이나 뭐 마립관 그리고 뭐 전에 뭐 차차옹 이런 표현으로 부른 거라고. 자, 이런 거를 사투리라고 하죠. 그 나라 말에만 그렇게 좀 있는 좀 촌스러운 표현. 이거를 두 글자로는 뭐라고 할까요? 한자로는 방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방언. 임금을 표현하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관 이런 표현들은 다 사투리. 두 글자로 뭐라고요? 방언. 촌스러운 표현이었다. 당시 제일 선진국 중국인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중국 문화를 추종하는 신라의 지식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촌스러운 표현이었어요. 자, 그런데 6세기 지증왕 때부터는 이제 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임금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고 시호를 써서 지증왕이라고 부르게 됐다. 지증은 뭔가 좀 이렇게 더 플러스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두세요. 자, 지증왕은 아들을 둘 낳았어요. 큰아들이 원종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입종이었어요. 지증왕 성이 김씨죠? 자, 김원종.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됐는데 이 사람이 법풍왕이에요. 예전에 수험 지식을 주입하는 역사를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신라에 버프를 넣은 왕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버프가 뭔지 알아요? 네. 버프를 넣은 왕이다. 신라를 이제 한 단계 끌어올린 왕이다 이건데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법이죠. 이게 누구의 법일까요? 부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불법을 상징해요. 불법. 불법이 일레걸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 이런 게 아니라 부처를 불이라고 하잖아요. 미륵불 이러잖아요. 부처의 법을 뜻한다고. 그쵸. 부처의 법을 흥하게 했다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흥하게 한 거, 일으킨 거죠. 네. 이 법흥왕 이전에는 신라의 국교가 불교가 아니었어요. 신라에서 이거저거 잡신들을 숭배하는, 뭐 예를 들면 말을 숭배한다든지, 네, 혹은 닭을 숭배한다든지, 뭐 계림, 뽑기호 기억나죠?
자, 이렇게 각자 자기들이 믿는 원시 신앙이 있었는데, 부족마다 고구려가 뇌물 마립간 때 신라 도와주러 왔다가 신라에 머물게 되죠. 그 과정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불교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고구려인들을 통해서 불교가 신라의 전례가 돼요. 눌지 마립간 때 무코자라는 사람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한동안 이 신라 사회 전반에 좀 퍼지다가 요때 이제 불교가 본격적으로 신라의 공식 종교가 되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신라에서는 자 군대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예요. 국방부라고 할 수 있는 뭐가 만들어졌다? 병부라는 부서가 만들어졌다. 선생님이 매번 이거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은 문제 요 시험을 냈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거 다 알아두세요. 중요한 왕들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여기서만 한국사를 할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3 한국사,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너희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성인 돼서도 꼭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증왕, 법흥왕, 이 진흥왕 6세기 왕들은 진짜 출제가 많이 돼요. 너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계속 시험에 노출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 6세기 왕들은 꼭 거의 다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 이 법흥왕의 또 중요한 업적. 우리 고구려 소수림왕이 했던 거. 네. 그러니까 소수림왕과 상당히 비슷한 게 많은 왕이에요. 율령을 반포한다. 자, 법흥왕이 뭐 했다고요? 율령을 반포했다. 그리고 백제에서 고이왕이 했던 거. 관리들 유니폼 색깔 정하는 거 있죠? 관복 제정. 그쵸, 맞아요. 제일 높은 그 공복, 그 공복은 이제 그 유니폼이라고 했는데, 제일 높은 관리의 옷 색깔은 뭐였죠? 자주색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는 비색이라고 표현했죠? 비색인데 비는 붉을 비가 있고 푸를 비가 있는데 여기서는 붉을 비예요. 붉을 비색. 그 아래는 무슨 색깔? 청색이었죠, 청색. 네. 신라 복식에는 그거보다 더 아래도 나와 있어요. 삼국사기 보면은 황색이어서 황색. 노란색. 유치원생들이 무슨 색깔 입어요? 노란색 입죠? 그게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가장 그 엘레멘터리, 가장 그 어린 킨더 같은 이런 유치원이라든지 어린 아이들 케어하는 집단, 혹은 그 어린이들이나 초보를 상징하는 색깔들은 보통 밝고 이런 색깔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노란색이 많죠. 네. 자,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요. 네. 불교 공인인데, 이때 누가 죽죠, 하나? 이, 이차돈이죠. 그렇죠. 자,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죠. 흥륜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흥륜사. 자, 당시 이차돈이 이제 승려였고, 이 흥륜사라는 절을 그 신라 그 왕성이었던 월성 옆에다가 흥륜사를 지으려고 해요. 자, 지으려고 하는데 신라 귀족들이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저 부처님은 외국의 신인데 왜 갑자기 이 신성한 경주 그 궁궐 옆에다가 부처의 공간, 부처를 모시는 공간을 만들어 놓느냐 하고 반발을 한 거예요. 이때 이차돈이 버풍왕이 시켰다. 버풍왕이 지어도 된다고 했다. 버풍왕 핑계를 댔어요. 자, 그래서 귀족들이 버풍왕을 찾아가는데 버풍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맞아요. 나는 시킨 적이 없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자, 이차돈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버풍왕한테 자기 목을 사람들 앞에서 치라 그래요. 자, 그래서 버풍왕이 갈팡질팡하다가 이차돈의 목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리치죠. 자, 사람 목을 내리치면은 보통 뭐가 나와야 돼요? 붉은 피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동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을 치게 되면 피가 어떻게 될까요? 솟구치겠죠. 자, 근데 이차돈의 목을 쳤더니 삼국 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하얀 피가 나왔다 그래요. 네. 자, 삼국 유사 기록을 보면 이차돈의 목을 쳤더니 하얀 그쵸. 젖이 나왔다 그래. 젖. 예, 유. 예. 혈과 유 다르죠? 근데 아무튼 뭐 크게 의미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크게 변함은 없겠죠. 근데 아무튼 흰 핀지 젖인지 뭔가가 한 마장 한 몇 미터 가까이 솟아 나왔다 그래.
자, 이게 솟아오르면 어떻게 돼 있는 법이에요? 또 내려오겠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왔다고 하죠? 빠르게 비처럼 내리는데 뭐가 되어서? 그쵸. 꽃이 되어서 꽃비가 내렸다고 해요. 흰 젖 그리고 꽃비. 이거 듣기만 해도 신기한 얘기인데 그걸 만약에 누군가 본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 헉이겠죠, 진짜. 네. 자, 그래서 그렇겠죠. 자, 요거를 그러면 역사적으로 해석한 건데 불교 상징물이 혹시 뭔지 알아요? 뭐예요? 석가탄신을 보면은 이 길거리에 연꽃 같은 거, 연등 같은 거 매달아 놨죠. 예. 연못에 피는 그 연꽃 알죠? 연잎 이렇게 큰 푸른 연잎에다가 분홍색 예쁜 연꽃이 피잖아요. 이게 부처를 상징하는 꽃이란 말이에요. 연. 예. 그래서 그 연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의 상징물인데 연꽃을 이렇게 따보잖아요. 그럼 연꽃 줄기랑 그 꽃 가지 요걸 따보면은 그 줄기에 그 수액이 흐르겠죠. 그 수액이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차돈의 순교는 그 연꽃의 수액을 상징하는 거, 그 이차돈의 목에 그 피는 그 이차돈, 그러니까 저기 이차돈을 빌어가지고 아무튼 그 연꽃 수액 요거를 상징하는 어떤 불교가 좀 탄압을 받고 공격을 받았다는 거를 애둘러가지고 좀 극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들 보통은 얘기를 해요. 사람 목을 쳤는데 흰 젖이 나온다는 거 외계인도 아니고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차돈이 순교를 하면서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돼요. 이게 좀 표현이 달라요. 우리 소수리망 때나 침류왕 때는 불교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수용했다고 나오죠. 그죠? 외국 승려, 뭐 순도, 마라난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불교가 수용됐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라 불교를 설명할 때는 불교가 수용됐다고 설명이 안 하고 법흥학 때는 뭐라고 나와요? 공인이라고 나와요. 불교는 그 이전부터 신라에 들어와 있었어요. 100여 년 전부터 고구려에 의해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나라의 종교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2차 돈의 사건을 계기로. 공인.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신라에서 최고 관직이 설치가 돼요. 고구려 뭐였죠? 대대로. 명계소문 이후에는 망리지, 대망리지라고도 불렸죠? 그리고 백제는 좌평, 신라는 상대등이라는 관직이 만들어집니다.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계속 시달림을 받던 나라가 있어요. 가야라는 나라예요. 가야는 뭐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하만가야 여러 가야들이 이제 그 연합을 이루는 육가야 연맹이었죠. 그 중에서 가야를 이끌고 있던 리더격인 가야는 초기에 금관가야였죠. 근데 금관가야가 광개토대왕 침략을 받은 다음에 한풀 꺾여요. 그래서 결국 쪼그라들다가 요 무렵에 법흥왕에 의해서 금관가야가 정복이 돼요. 자,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 김구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부형왕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아들이 셋 있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막내 아들이 중요해요. 그 막내 아들이 김무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특이하죠? 네. 자, 멸망한 나라의 왕자죠. 네. 김무력 이름이 또 나올 거예요. 저번에 우리 백제할 때도 잠깐 선생님 얘기했죠? 관사사성 전투할 때. 그리고 법흥왕 때 신라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해요. 우리 광개토대왕이 사용했던 연호 뭐였어요? 영, 영락이었죠? 광개토대왕 영락대제라고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연도를 표기할 때 광개토대왕 비에는 영락 원년, 영락 10년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 연도 세는 기준을 그 왕이 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래 누구만 할 수 있는 거, 연호 정하는 거는 중국의 황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나라들이 황제 국가도 아니면서 자신감 있게 쓰는 게 연호란 말이에요.
광개토대왕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연호를 썼는데 당시 신라도 이제 나라 체제를 정비해가는 과정에서 연호를 쓰게 돼요. 신라의 첫 번째 연호 건원이에요. 건은 무슨 건자일까요? 세울 건자예요. 세운다. 원은 뭘까? 원. 으뜸 원자예요. 으뜸 원자. 네. 원나라 할 때 그 원 있죠? 네. 자, 으뜸 원 근본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저기 뭐 연호를 쓰게 되면 그 연호를 처음 만든 해 1년은 뭐라고 부를까요? 영락 1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락 원년 이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건원 원년 되겠죠. 처음 연호를 만들었을 때가. 자, 이렇게 해서 법흥왕이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역사 뒤로 사라지고 법흥왕의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흥왕 동생 김입종의 아들 김삼맥종이 왕이 된다. 이 사람이 진흥왕이다. 입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정리할 텐데 오늘 간단하게만 쓸게요. 큰 아들이 삼맥종이었고 둘째 아들이 수클종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신라에서 그 진흥왕만큼 영토를 크게 만들고 신라 삼국통일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만든 사람이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라인들은 진흥왕의 자식, 형제, 직계 혈통들을 굉장히 성스럽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진흥왕 이래로 진흥왕의 혈통들을 가리켜서 성스러운 뼈다귀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골이라고 불러요. 자, 진흥왕의 자식, 진흥왕의 자식, 형제들,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성스러운 뼈다귀에서 성골. 그러면은 그 성스러운 뼈다귀에 해당하지 않지만 꽤 중요한 뼈다귀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진골이라고 불렀어요. 골이 뼈다귀 골자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귀족들은 육두품, 오두품 이렇게 불렀고 쭉 가서 일두품까지 갔어요. 신라 그것도 아마 나중에 사학을 공부해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좀 좋은 어떤 거리가 될 수 있는데 신라는 저번에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육을 좀 강조하는 나라라 그랬죠. 자, 신라 고구려 백제는 오부족 연맹체. 자, 수도도 오방으로 나눴다 그랬죠. 오방, 오부 이렇게 나눴는데 신라는 처음 시작부터 그 박혁거세 설화 때부터 육촌 마을 촌장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신라 어떤 수도 구획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좀 가져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근데 구체적으로 왜 6부터 시작하는지가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청골, 진골의 골자와 두품의 품자를 따가지고 신라의 신분제도가 만들어져요. 골품제도에. 네. 자, 신라의 신분제도 골품제도예요. 하나 여담으로 말 나온 김에 더 쓰면 수클종의 딸이 만명이라는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 자, 우리 가야 마지막 왕의 세 번째 아들 김무력이 있었죠. 네. 김무력의 아들이 김서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무력은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가야 출신이죠. 자, 수클종은 아까 저 진흥왕의 동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 어디에 속할까요? 성골이겠죠. 제일 성스러운 뼈다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요거 하나 질문. 가야계 멸망한 귀족들을 신라에서 어떤 신분으로 끌어들였을까요?
진골로 끌어들여요. 근데 진골은 진골인데 인싸진골, 아싸진골, 아싸진골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뭔가 주류, 이렇게 뭔가 중심이 아니라 저 곁다리 진골로 끼어든 거예요. 그 멸망한 나라 귀족한테 뭐 신라 노른자를 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김서영과 만명은 엄연한 신분 차이가 있었어요. 자,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신분이 다른데 결혼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김서영과 만명이 눈이 맞아요.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을 누가 반대했을까요? 특히 예, 이 스쿨종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막기가 쉽지 않죠. 스쿨종이 만명 집 못 나가게 가뒀는데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이 그 창문이랑 문이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요 밖으로 만명이 탈출해가지고 김서연을 만나요.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김유신이라는 아이예요. 자, 이 김유신은 자, 어머니는 성골 쪽이지만 아버지 계통이 그쵸. 가약의 진골이죠. 그래서 신분적으로 컴플렉스가 있는 인물이었다. 신라 주류 사회에 끼어들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로 좀 방황을 했는데 이 김유신이 만난 정치적 파트너 김춘추라는 인물이죠. 김춘추도 자기 할아버지가 왕자리에서 폐위돼가지고 성골이었다가 성골에서 탈락해가지고 진골로 내려온 인물이란 말이에요. 둘 다 여러 가지로 신분적인 한계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건 좀 나중에 할 거고, 진흥왕은 7살에 왕이 됐어요. 7살에 왕 되면 스스로 정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의 엄마가 대신 정치를 하는데, 이렇게 어리거나 무능한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정치하는 걸 섭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왕의 엄마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자죠. 자, 유교 사회에서 그 왕비나 뭐 왕실의 높은 여자 어른이 신하들이나 저 외간 남자들이랑 얼굴을 막 맞대는 거는 공손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자, 어린 왕이 있으면 그 어린 왕 뒤에 왕의 엄마, 그러니까 태후가 앉아요. 앉았는데 신하들이 그 태후 얼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못 보게끔 그렇죠. 이 발로 가린단 말이에요. 이 발이라고 하는 거 너희 요즘엔 잘 안 치겠지만 현관문 여름에 더울 때 문 열어놓으면은 바람 들어오라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안에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거 못 들여보라고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뭐 쳐놓죠. 그거 뭐라 그래요? 발이라고 하죠, 발. 예. 발을 뜻하는 한자가 렴이에요, 렴. 들이울 수, 발을 들이우고, 네. 정치에 대해서 아들 뒤에서 듣는 거예요. 청정. 신라 최초의 수렴 청정이에요. 7살짜리 어린 아들을 뒤에서 수렴 청정했던 지소태우. 자, 금관가야가 버풍왕 때 멸망한 다음에 가야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진흥왕 때 나머지 가야 연맹을 이끌던 마지막 가야 대표 네, 대가야를 멸망을 시켜 사다함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자, 가야가 멸망하다 보니까 가야 멸망한 귀족들이 막 신라로 넘어왔겠죠. 자, 이때 가야 악기를 잘 연주하는 악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성이라고 하면은 뭐 악기의 성인 같은 뭐 그런 뜻인데 우룩이란 사람 들어봤나요? 이 우룩이 가야 자기 고향이었던 가야 12개 마을에서 나는 소리들을 모아가지고 12줄이 달린 악기를 만들어요. 이게 가야의 무슨 금? 가야금. 자 보세요. 검은고는 6줄이에요. 몇 줄? 6줄. 중국에서 넘어왔죠. 가야금은 12줄이에요. 검은고 하면 고구려가 유명한데 왕산악이라는 사람이 있죠. 가야금은 가야죠, 가야. 누구예요? 우르. 그리고 우리나라 3대
음악 장인. 악성하면 한 명이 더 들어가요. 이 사람은 조선시대 세종 때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조선 세종 때. 과거에 급제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문신이거든요. 자, 그런데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박연이라는 사람. 천재 음악가예요. 세종대왕 때.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었던 왜 너희 실로폰처럼 이 돌 같은 거 매달아 놓고 땡땡땡 치는 거 본 적 있어요? 조선시대? 그 악기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니? 편경이라고 하죠. 네. 자, 이 레전드 세 명이에요.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지역을 빼앗았죠. 이때 한강 뺏긴 백제 왕이 누구였죠? 백제? 성왕이었죠. 네. 진흥왕은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다 다 비석을 꽂아놨어요. 임금이 직접 어디 가는 거를 순행, 순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개의 순수비를 세운다. 순수비는 신화시킨 게 아니라 임금이 어떻게 한 거라고 직접 가서 박은 거예요. 월성 옆에 누런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사람이 있대요. 그, 그 누런 용 이름을 따가지고 절을 하나 짓는데 무슨 절? 신라의 국찰이죠, 국찰. 나라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사찰, 황룡사. 그리고 이 황룡사에 인도의 아소카 왕이라는 왕,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라고 불교를 크게 일으킨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보내온 금, 은, 불이 이런 것들을 모아서 거대한 불상을 만들어요. 이 불상이 신라 삼보, 세 가지 보물 중에 하나, 장육 존상이다. 첫 번째 거 나왔어요. 신라 세 가지 보물 중에 하나, 뭐라고요? 장육 존상. 자, 오늘 요거 마지막이에요, 요거. 진흥왕이 생각하기에, 자, 이제 젊은 인재를 키우고 싶은데, 젊은 사람들 이제 키워서 군사훈련도 시키고 해서 나라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 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너희가 젊잖아. 네. 한식. 간식. 먹을 거 좋죠. 돈, 또, 현실적이네요. 네. 또, 집. 집. 너무 현실적이다. 네. 또, 조금 더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죠? 자, 예쁜 사람이 있으면 군대 가봐요, 군대. 군대 보면은 위문공연 같은 거 해서 아이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 군인들 막 뒤집어지죠? 자, 그래서 진흥왕이 이벤트를 하나 생각했어요. 젊은이들을 잘 끌어모으기 위해서 미스 신라를 뽑아요. 자, 미스 신라를 뽑는데 그 미스 신라로 뽑힌 여자가 두 명이었어요. 그 여자가 꽃같이 아름답다고 해서 원화라고 불렸거든요. 이 원화가 미스 신라예요. 원화로 뽑힌 두 명의 여자, 남모와 준정이었어요. 뭐 장원영, 안유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당시에. 자, 사람들 엄청 좋아했겠죠? 남자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헬렐레. 그런데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은 한 명이죠. 두 명이 아니잖아요. 남모랑 준정이 서로 갈등 대립 하기 시작을 하죠. 걸그룹도 불화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준정이 남모를 초대해요. 자, 우리 옛날에 서로 헐뜯었던 거, 서로 사이 안 좋았던 거 풀고, 자, 이 술 마시고 이제 좀 잘 지내보자. 자, 술을 한 잔, 두 잔, 세 잔, 남모가 술이 약했어요. 꽐라가 됐어요. 자, 술이 취했는데, 이 남모를 준정이 술 취한 거를 업어다가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강으로 데려갔어요. 그 다음 강에다가 남모를 던졌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남모가 물에 빠져서 죽어요. 이게 삼국 사기 기록이고, 삼국 유사에는 준정이 아니라 교정으로 나오거든요. 이 교정이 남모를 유인해다가 술이 이제 만취되니까
강가로 데려가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강가에 가면 뭐가 많죠? 물고기도 있고, 돌이 있죠? 네. 그 술에 취해서 이제 인사불성인 나무를 이제 뉘어놓고 그 위에다가 돌을 덮어요, 이렇게. 돌무덤을 그냥 만들어버린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돌로 덮어서 남모를 아무튼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근데 준정이 이거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한 거죠. 들통이 안 날 리가 없죠. 준정도 잡혀서 죽어요. 아, 여자끼리 뽑으니까 질투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남자를 뽑는데 남자도 좀 못난 남자는 인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자같이 예쁘장한 소위 말하는 꽃미남들을 뽑는다면 요즘에 보이그룹 같은 것들 뽑는 거예요. 네. 자, 신라판 보이그룹 요즘 누가 인기가 많나? 차은우. 차은우 군대 갔니? 네. 뭐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뭐 많지 않나요? 보이넥스 도어, 수바투어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이게 화랑이에요. 꽃 화자에 산의 랑자.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랑도예요. 화랑도는 합성어거든요. 화랑 플러스 낭도예요. 여기서 화랑은 진골 귀족들을 뜻하고 낭도는 평민을 뜻해요. 유명한 화랑, 관창, 관굴, 또 더 유명한 화랑, 김유신도 유명한 화랑이었잖아요. 네. 자, 이런 인물들이 삼국통일의 뿌리가 된다. 여기까지 할게요.